논란이 됐던 남부 내륙철도 노선이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원안대로 확정됐습니다. 종착지인 거제에선 역사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육청 발주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사 과정도 부실 공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수자재를 적정량보다 적게 쓴 사실이 드러났는데 학교 6곳은 재시공까지 했습니다. 장애 아동 학부모들이 학대 의심에도 쉽게 말도 못하고 소갈이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장애 아동 전문 어린이집이 한 곳뿐이거나 없는 시군이 11곳이나 됩니다. 김해에 155억 원을 들인 경남 첫 화물차 주차장이 생겼지만 주변은 주거 지역까지 불법 주차가 만연합니다.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남부 내륙철도 노선을 두고 시끌시끌했었죠. 창원시가 진주 대신 함안을 거치는 노선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면서 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1년에 가까운 논란 끝에 국토부가 원안 그대로 진주를 거치는 노선을 확정했습니다. 갈등은 일단락됐는데 종착지인 거제 역사 위치를 놓고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사업비 5조 원을 들여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사업.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고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 내용에 포함된 노선 위치도입니다. 김천에서 진주를 거쳐 종착지인 거제까지 이어지는 원안 노선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함안을 거치는 노선으로 창원시가 요구한 변경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초 이 같은 계획을 창원시에도 전달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정책적으로 결정된 노선을 기본계획 단계에서 변경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창원시는 국토부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의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서비스를 증진하고 광역연계교통망을 확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1년 가까이 이어진 서부권 자치단체들과 창원시 간 노선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거제에서는 역사 위치를 놓고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거쳐 사등면과 상문동 두 곳을 역사 최적지로 선정해 국토부에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고시에 포함된 지도상 노선 끝단이 특정 지역에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이 역사로 이미 결정됐다는 추측이 나온 겁니다. 국토부는 거제 역사 위치는 결정되지 않았고 공론화위 추천 지역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거제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역사 위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부산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첫 확진자로 파악된 상황인데 환자와의 밀접 접촉이 많고 또 환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입니다. 간호인력 5명과 간병인 6명 등 직원 11명과 입원 환자 42명 등 모두 5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 환자 1명은 숨졌습니다. 부산시는 이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서 최근 4명이 비슷한 증상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하고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에서 하루 발생 규모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50대 간호조무사가 이 요양병원의 첫 확진자로 지난 8일부터 고열 등의 증상을 보이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들과 밀접 접촉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특성, 그리고 환자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고령층이어서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시는 병동을 폐쇄하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를 내리고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입니다. 이 병원은 2달 전부터 환자의 면회나 외출은 금지됐지만 직원들은 출퇴근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퇴근 가능한 직원들 중에 감염 의심자가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환자 그리고 다시 직원으로의 어떤 감염 고리가 이어지지 않았던가 하는 것들을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부산 만덕동은 최근 식당과 목욕탕 등에서 30여 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단위에 대한 특별 방역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부산시는 이번에 집단 감염된 요양병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 조사하는 동시에 시내 전체 요양병원에 대해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경상남도가 부산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 발병과 관련해서 경남 지역 접촉자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상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53명이 확진된 부산 북구 요양병원의 경남 종사자는 1명이며 검사 결과 음성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산시와 협력해 이 요양병원 관련 추가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앞서 추석에 창원을 방문한 자녀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96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를 낱낱이 수집해서 주요 정책 기초 자료로 쓰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된 지 100년 가까이 된 통계조사의 근간이자 꽃으로 불리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조사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서울역에 들어선 대형 조형물과 그림, 집집마다 다양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인구와 가구, 주택에 대한 정보를 설문으로 수집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의 시작을 알리는 작품입니다. 인구조사의 시작은 1925년으로 1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심하시고 거짓 없이 답변하여 식구가 몇 명인지, 어떻게 출근 또는 통학하는지부터 종교와 글을 읽을 수 있는지까지 다양한 정보를 파악해왔습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춰 조사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올해 역시 새로운 질문들이 추가됐습니다. 1인 가구, 또 혼자 산 기간, 그리고 반려동물, 또 마시는 물 이런 것들이 신규 항목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70개 항목을 속속들이 묻고 답하는 만큼 방문조사가 기본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통계청은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 조사를 올해 처음 도입하고 인터넷 조사 비율도 높일 계획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로 QR코드를 찍으면 조사에 참여하도록 시스템을 갖췄고 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삼각김밥까지 활용하기도 합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내일부터 국내 거주 450만 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됩니다. 수집한 자료는 각종 국가통계의 기본 자료가 되고 1인 가구 대책이나 저출산 고령화 대책 같은 국가 주요 정책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이 추가로 완화됩니다. 연봉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청약할 기회를 늘려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특별공급 제도 안에 있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일반 공급에 청약할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소득 기준이 확대됩니다. 이렇게 되면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세전소득 1억 원 수준의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를 얻게 되는 셈입니다. 정부는 무주택 신혼가구의 92%가 특별공급을 청약할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공공분양은 8만 1천 가구, 민영은 6만 3천 가구 특별공급 기회가 신규로 부여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도 완화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지금과 같은 소득 기준 130%를 적용하지만 일반 공급에는 16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 시장에 대한 진단도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전셋값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상승 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하고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어나는 등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이 학교 옥상 방수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건설 신기술을 조건으로 걸면서 사실상 일감을 한 회사에 몰아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어제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비용이 2배나 더 드는 이 신기술을 적용해 공사를 하기로 한 업체가 애초 사용하기로 한 방수자재를
적정량보다 적게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청은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3년 전 3억 원 규모의 방수공사를 한 창원의 한 중학교입니다. 방수공사에는 빨리 마르고 기포가 생기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제트 스프레이라는 건설 신기술이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 2년도 안 돼 옥상 바닥 여기저기가 들뜨고 갈라지는 하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 뒤에는 물이 새기도 했습니다.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좀 갈라지고 누수가 위험에도 있었습니다. 정말 있었고 태풍 지나고 누수가 있어서 제가 공사를 한 신기술 사용사인 A 회사가 애초 공사에 투입하기로 한 방수 자재는 9,600kg. 하지만 감사원이 현장에 사용된 방수 자재량을 직접 확인한 결과 3분의 1에 불과한 3,300kg만 썼습니다. A 회사가 시공한 창원의 다른 학교 공사에서도 방수 자재를 40% 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시공 현장 점검 결과 설계상 3mm여야 하는 방수층 두께가 실제로는 절반가량인 1.6mm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방수층이 얇아서 다시 시공해야 하는 학교는 감사원 감사로 밝혀진 곳만 6곳입니다. 현장마다 최소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가 넘는 공사비가 샜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정작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창원교육지원청은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다고 해명합니다. 현장에 쭉 상주를 하지 않냐고는 직원간에서는 참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사후에라도 어떻게 챙기고 다 해야 되는 부분도 당연한 거죠. A회사 대표는 공사 자재는 설계상 계획량을 다 썼다며 감사원의 현장 점검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서너 군데 해가지고 4군데 해가지고 전체를 평균치를 낸다는 것은 안 맞다니까. 그렇다 그러면 전체 다 걷어가지고 가지고 해야 되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창원 지역 학교 방수공사에 신기술을 내세워 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제대로 적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지난 6월 공군사관학교 훈련기가 엔진 고장으로 논에 불시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간 양산 훈련기인 KT-100 기종인데 이 기종에서 해마다 수십 건의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충북 청주의 한 민가 주변. 공군사관학교 학생 조종사의 훈련기 한 대가 중심을 잃고 비상 착륙합니다. 2016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군에 보급한 민간 양산 훈련기 KT-100입니다. 불시착 직후 교관 조종사와 학생은 탈출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KBS 취재 결과 엔진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엔진을 분해했더니 2곳이 절단돼 있었다는 겁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도 추가 피해 확인과 결함 내용 분석에 나섰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소속 KT-100 훈련기는 최근 4년 동안 무려 100건의 결함이 발견됐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해마다 최대 30여 건 이상 결함이 나타난 겁니다. 유형별로는 전기 부분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기, 엔진 결함이 뒤를 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국내 정비 기술을 동원해서 0.001%의 사고 가능성도 막을 수 있게 철저한 정비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공군 본부는 해당 훈련기의 결함을 보완해가는 단계라고 해명했습니다. 도입 초기 결함 빈도가 높은 부품들이 일부 있었지만 지금은 해당 부품이 많이 개선되었고 또 운영 노하우가 축적. 현재 공군사관학교 측이 운영하고 있는 KT-100 훈련기는 모두 23대. 더 이상의 사고를 막을 철저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김해 시가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5억 원을 들여 화물차 휴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정기 주차 계약은 절반 남짓에 그치고 오히려 휴게소 주변 도로 갓길과 아파트 골목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뿐 아니라 다른 차량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김해시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비와 지방비, 민간 자본을 합쳐 155억 원을 들여 만들었습니다. 경남의 첫 화물자동차 전용 휴게소로 주차는 물론 정비와 주유, 휴식까지 가능합니다. 한 달 정기 주차 요금은 12만 원. 김해시는 요금이 저렴하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가까워 불법 주차 문제를 없앨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전체 292대 주차 규모에 한 달 단위로 계약된 차량은 58%인 169대에 그칩니다. 밤샘 주차 단속이 안 나오니까 밤샘 주차 단속이 강화되면 이제 저 차들이 참 들어와야 돼 결국은. 정작 휴게소 주변 도로 갓길에는 불법 주차된 화물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갓길의 대각선 방향으로 줄줄이 주차된 차량들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트레일러는 고속도로 나들목과 도로 합류 지점을 차지하고 있어 차량 운행에 방해를 줍니다. 다른 화물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물건을 가져다 놓은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주변 골목길도 사정은 마찬가지. 화물차 주차장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주거 지역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대낮에도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학로거든요. 큰 차들이 가려지니까 아무래도 건너갈 때 아무리 건널목이지만 차에 가려져서 하는 부분도 많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해결이 안 나요. 영업용 화물차의 불법 주차는 차고지 위반이 적용돼 적발될 경우 일반 화물차 기준 과태료 20만 원이나 운행정지 5일이 부과됩니다. 김해시의 밤샘 주차 단속은 불과 일주일에 한 차례 불법 주차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 단속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도로상에 이제 불법 주차된 차량들은 인근에 이제 있는 저희들 그 진영 화물 자동차 휴게소에 주차할 수 있게 이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김해시는 남부권과 중부권에도 화물차 휴게소를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규원입니다. 경남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의혹 어제 전해드렸죠. 관련 소식 이어서 보도해드립니다. 진주국 윤현석 기자입니다. 네, 어제 경남의 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의 아동 학대 의혹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어린이집은 사천시에 하나밖에 없는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입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와 군 지역에는 장애아동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한 곳뿐인 경우가 많아 학부모들은 학대가 의심돼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아이의 손등을 때리고 머리를 뒤로 젖혀 억지로 입에 음식을 넣어 논란이 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달 15일 저녁 아이의 머리에 상처가 난 것을 발견하고도 폐쇄회로 TV를 보여달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사천에서 유일한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지금 좀 분리불안이 좀 심한 상태여가지고 제가 당분간은 좀 볼 예정이고 지금 뭐 당장 그리고 또 사천에 전담 어린이집이 없기 때문에 뭐 당장 제가 또 어린이집을 또 알아보는 것 자체가 또 불가능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장애아동 전문이나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은 보육교사 1명이 3명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에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는 어린이집이 한 곳뿐이거나 아예 없는 자치단체는 모두 11곳. 사천시와 밀양시, 창녕군 등 7개 시군에는 장애아동 전문이나 통합 어린이집이 각각 한 곳만 있고 의령군 등 4곳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학대나 관리 소홀이 의심되더라도 어린이집을 옮기기 어려워 학부모들이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는 겁니다. KBS 기사 댓글에도 갈 곳이 없어 불편해도 그냥 참는다는 한 장애아동 부모의 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치료는 무조건 해야 되고 그게 공교육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공교육 안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나라 시스템 안에서는. 뭐 병설 유치원에 뭐 특수학급이 생긴다든지. 한편 사천시는 문제가 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1명에게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진주시의회 류재수 의원이 오늘부터 시의회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류 의원은 진주시 공무직과 청원경찰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가 끝날 때까지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진주시 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상정된 행정 사무조사 특위 구성 발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진주시가 위험 지역에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비상안전망을 설치해 위급 상황에 실시간 지원이 되도록 했습니다. 진주시는 도시관제센터와 연결된 CCTV 설치 장소에 비상벨과 방송 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고 화재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관제센터에서 원격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상안전망 설치 지역은 원룸과 주거 밀집 지역, 범죄 취약 지역 등 702곳으로 사업비 5억 8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함양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공공부문 산업박람회 대상 등 4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함양군은 경남의 군 지역 처음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41주년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일을 앞두고 코로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사회포럼이 오늘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인간을 소외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인간의 삶과 생명을 중시하는 이른바 라이피즘 시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의원이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남에서 월 500만 원 이상을 벌면서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한 사람은 지난해 기준 94명의 체납 액수는 23억 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경남이 서울, 경기에 이어 다른 광역시를 제치고 전국 3번째로 많았습니다. 경남의 고액 체납자는 2015년 46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증가세입니다. 경상남도가 인공지능을 동원해 농민들에게 농산물 예측 가격을 제공합니다. 경남도는 마늘, 양파, 풋고추, 깻잎, 부추, 파프리카 등 경남의 10개 농산물 가격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예측해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시험 가동을 시작한 경남 농산물 가격 예측 시스템은 전국 32개 도매시장 가격과 재배 면적, 생산량, 기상 등을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창원과 진주 등 경남 7개 시군의 국민체육센터 9곳이 새로 들어서게 됩니다. 확정된 국민센터는 창원 웅남과 진주 신안, 밀양 산문, 거제 장승포, 양산 사송과 증산, 창녕 영산, 하동 화계와 정량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정부 공모에 경남 9곳이 선정된 것으로 오는 2022년까지 610억 원을 들여 짓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창원 조각 비엔날레의 대면 행사가 운영됩니다. 창원문화재단은 총감독이 진행하는 비엔날레 나이트와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 전시 해설, 야외 조각 체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대면 관람이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일주일 동안 관람객 4,800여 명이 전시장을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거제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거제식물원 정글돔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라 내일부터 다시 문을 엽니다. 거제시는 정글돔이 대규모 실내 관광시설인 만큼 방문객 수를 제한해 밀집도를 완화하고 전자출입 명부 작성과 발열 검사를 통해 방역 수칙을 지킬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문을 연 거제 정글돔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월 중순까지 8만 8천여 명이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아직도 연탄으로 난방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만여 가구인데 요즘 연탄값이 크게 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정면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0년 넘게 연탄으로 난방해온 올해 73살의 김금수 씨. 최근 연탄값이 계속 오르면서 벌써부터 겨울 날 일이 걱정입니다.
많이 인상되지. 한 반 이상 인상됐지. 우리 기름 벌라도 없고 이거 보이잖아요. 정부가 연탄값을 공장도 가격 기준으로 지난 2018년 639원으로 올렸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184원이던 연탄값이 3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3개 다 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탄을 아끼느라고 2칸밖에 안 쓰거든요. 문제는 소비 위축으로 연탄 생산량도 줄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국내 연탄 소비량은 2005년만 해도 200만 톤이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3분의 1도 안 되는 64만 톤으로 감소했습니다. 2014년 46곳이던 연탄 공장은 경영난으로 현재 36곳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연탄 공장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게 되면 연쇄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가까운 공장이 문을 닫으면 운송비 등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생산적 차질도 있겠지만 공급이 안 돼서 그나마라도 겨울 나기가 더 어려워지실 것 같은 그런 예견을 하죠. 하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잖아요. 현재 전국에는 아직도 10만여 가구가 연탄에 의지해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건 시험은 공정해야겠죠. 그런데 그 시험이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부 공무원 시험이 그랬고요. 또 대학 수시 전형에서도 불공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죠. 학창 시절은 물론 입사를 위해 또 필요한 자격증 따려고 시험을 치릅니다.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내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시험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14년 조달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경력직 채용에서인데 자격증을 딴 뒤 3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경험 1년 9개월뿐인 지원자가 서류를 통과했습니다. 담당 부서와 심사위원 실수였죠. 이 지원자 면접 1위로 최종 임용이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채용 담당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면접 시험은 심사위원들이 상중하 3단계로 점수를 주는데요. 한 응시자 점수, 심사위원이 준 점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상으로 이렇게 점수가 뒤바뀌었죠. 원래대로라면 떨어졌어야 할 이 응시자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 이렇게 해서 합격한 사람이 최근 5년 동안 36명이나 됐습니다. 딱 한 명만 임용이 취소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 때문에 인사처가 징계 권고한 담당자는 9명. 그러나 실제 징계는 5명만 받았습니다. 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또다시 인사 핵심처도 그걸 가지고 그 결과를 받아갖고 다시 경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임용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학 입시입니다.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하죠. 교육부 감사 결과 여기서도 불공정 사례가 여럿 적발이 됐습니다. 학종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쓸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부모 직업, 어학 성적이나 교회 활동 이런 거 평가 때 불합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기재가 금지돼 있죠. 0점 처리가 원칙입니다. 자, 성균관대 2019년 수시 전형을 잠시 볼까요?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직업을 기재한 수험생이 모두 82명이었습니다. 이 중 37명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처리가 됐습니다. 일관성마저 없었는데요. 지역 아동센터에 근무하시는 어머니를 통해 이렇게 쓴 지원자는 불합격이 됐고요. 아버님이 버스 운전을 하시고 어머님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일하시고 이렇게 쓴 지원자 문제 없다고 처리가 됐습니다. 자, 건국대는 외부 단체로부터 수시 지원자 98명의 교사 추천서가 비슷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했고요. 서울대는 모집 정원이 6명이던 한 학과에 2019년 지역균형 선발에서 지원자 17명 전원에게 과락인 C등급을 줬습니다. 한 명도 선발하지 않았죠. 30%만 과락을 줘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어긴 겁니다. 교직원인 학부모가 자녀 시험에 참여한 황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서강대인데요. 2016년 논술 전형에서 교수의 자녀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를 채점위원으로 위촉을 한 거죠. 교육부는 이 같은 불공정 사례로 중징계 7명을 포함해 108명이 신분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당한 탈락자가 발생한 대학은 해당 학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사고와 외고, 과학고 등을 우대한다는 고교 등급제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 교육부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이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의 전형을 40% 이상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우리나라 4대 민주화 운동 중 하나인 부마 민주항쟁. 작년엔 항쟁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죠. 올해 국가기념일 지정 1주년을 맞아서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설진환 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다는 점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첫 국가기념일 지정이 되면서 사실 변화가 기대된다 하면서 기대가 컸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신다면 어떤 게 가장 많이 달라졌을까요? 먼저 이렇게 그다음에 관심이 적었던 이런 그 부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 보이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뭐 그러면서 지금 뭐 그 외에 이제 부마가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이제 행사들이 열리고 그다음에 언론에 부마라는 이름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이러니까 젊은이들도 그동안에 몰랐던 부마가 이게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그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잊혀져 있었던 그런 거 부마 그때는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부마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되면 굉장히 좋지 못한 아주 나쁜 어떤 뭔가 느낌을 이렇게 이미지를 줬던 그게 부마가 아마 일반 사람들에게 아마 심어졌던 아마 그런. 근데 지금은 부마는 이제 국가기념일이 되면서 뭔가 정부 차원에서 이제 기념식도 이렇게 되니까 아마 인식이 좀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마 민주항쟁인데 공식 이름이 부마 사태로도 부르는 분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두 개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마 사태라는 게 사실은 그게 그 뒤에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게 그 김대중 대통령 때에 비로소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부마 민주항쟁은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 김대중 대통령 그 이전에는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 사람들에게 이 방송이나 신문이나 이런 쪽에서 주로 부마 사태로 이렇게 그것이 아주 강하게 각인되어져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마 사태로 좋지 못한 이런 어떤 지금 항쟁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공식 국가 기념일이 됐고 우리나라 4대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금 말씀 나누고 계신 위원장님도 부마 민주항쟁 당시에 그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는 항쟁 당시에는 저는 대학생이었고 그때 시민들이나 많은 대학생들이 그때 같이 동참을 했습니다. 동참하는 방법은 달랐지만은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위대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경찰에 쫓겨 있는 시위대들을 숨겨주기도 하고 또 상인들은 또 물을 주기도 하고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 그때에 아마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자기는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집에서 마음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조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실천에 옮기진 못했지만 네네네네. 마음으로라도 응원해주는 네네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당시 항쟁에 참가했던 참가자 3명이 41년 만에 예.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명예회복을 하신 건데 네. 이제 무엇보다 그 당시에 이제 부당한 일을 당했던 분들이 억울한 분들의 명예를 지금이라도 찾아드리는 그 작업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중요한 일이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보면 명예회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상당히 희망적인 어떤 희망이 좀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어떤 그때 유신철폐를 외치다가 이렇게 그 나중에 그 군부배에 징역형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41년 만에 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게 당연한 일인지도 네.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일반 사람들 그걸 느끼지 못하겠지만은 그때 당사자들은 그 관련자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하나 들면 실명은 제가 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때 중학교에 다니면서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예, 그때 그 엄청난 가서 고문을 당하고 지금까지도 밤에 잘 때 술을 몇 병 먹어야 잠을 자는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도 밝히지 못다. 얼마나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심지어는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임종제 전에 네. 반드시 중학교는 꼭 졸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네, 네. 예, 그런 아주 좀 덮여 있는 그런 어떤 힘든 부분들, 아픔들을 예, 여전히 우리는 있으실 한번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현재 상황에서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되새겨야 할 이유를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이게 이제 그 조금 이제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그동안에 국가기념일이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까지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가기념일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쭐을 할 것이 아니고 좀 그 이전을 부마항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네. 그때 당시에 부마항쟁의 정신이라는 거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이제 부마 정신적 가치는 민주항쟁, 뭔지.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마 민주항쟁이라는 게 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우리가 이번 기념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동안은 햇살이 따스했지만 해가 지면서 날은 금세 쌀쌀해졌습니다.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출근길 옷차림을 오늘만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내려가고요. 함안 6도, 밀양은 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 쌀쌀해진 날씨에 나무들도 빠르게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은 어제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리산의 모습인데요. 아직은 시작 단계로 군데군데 물이 든 모습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지대에서도 단풍이 관측되면서 빠르게 절정을 향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종일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지금도 전국에 구름이 다소 끼어 있습니다. 밤사이 강원 동해안으로는 동풍까지 불어들면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지만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대기는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서해안으로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이 더욱 쌀쌀하겠고요. 전국의 내륙과 산지 곳곳으로는 밤사이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고요. 해상의 하늘에는 내일 종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은 오늘만큼 낮게 출발합니다. 동부 지역은 함안 6도, 창녕과 밀양 8도, 창원과 거제가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21도 안팎으로 오늘만큼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의 아침 기온 4도, 함양 5도 등 내륙을 중심으로 5도 안팎으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2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하늘빛이 다소 흐려졌다가 주말부터 다시 맑아지겠고요. 앞으로는 낮 기온 20도 안팎을 유지하며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적어도 출발선만큼은 똑같도록 포장해달라. 오늘날 청년들이 말하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출발선만 문제가 아닌 것 같죠. 오늘 전해드린 진주시 채용비리 의혹도 또 대학 선발 과정의 문제점만 봐도 그렇습니다. 같이 출발했어도 게임 규칙 자체가 이렇게 불공평하고 주먹구구식이면 누가 열심히 뛰겠습니까? 네, 7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